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나를 다스려라.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끝에 남긴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완성은 상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수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관계가 힘든 건 저 사람이 이상해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관계를 가장 망가뜨리는 건 의외로 상대의 결함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입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보상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 내가 옳다는 정의감. 정약용은 그걸 너무 일찍, 너무 깊게 봤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결국 가장 먼저 닳아 없어지는 건 내 마음의 평화라는 거려. 그리고 오늘 그 평화를 되찾는 길을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쳤죠? 억울했죠? 맞았다고 믿었죠? 그런데도 마음은 더 어두워졌죠. 정약용이 처음부터 수신을 말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관계에 흔들렸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멀어졌고 세상과 등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인생을 따라가며 그가 왜 끝내 관계의 해답은 나를 닦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결론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내려앉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인생 5단계. 첫 번째 단계, 총명함이 사람을 모이게 하던 시절. 1762년 조선 한양 어느 양반가의 서재. 등잔불이 종이 위로 그림자를 들이운다. 먹냄새가 방 안에 가득하고 붓끝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밤을 채운다. 정약용, 18살. 그의 글은 이미 한양에서 소문이 났다. 저 아이의 글은 막힌 것을 뚫는다. 말하면 논리가 단단하고 쓰면 뜻이 분명하다. 사람들이 모여든다. 밤새 토론이 이어진다. 술잔이 오가고 종이가 펼쳐지고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 시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을 논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공부가 아니었다. 권력으로 가는 길이었고 사람을 모으는 힘이었고 세상에 이름을 새기는 방법이었다. 정약용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 장면 낯설지 않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나. 회사에서, 모임에서, 가족 안에서 내가 똑똑해야 인정받는다고 믿는다. 내가 제대로 해야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한다. 관계는 어느새 성과가 된다.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정약용 역시 그랬다. 그는 재능으로 사람을 모았고 말로 신뢰를 쌓았고 글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그 시절 그는 몰랐다. 관계가 무너지는 첫 단추가 실은 내 재능과 내 정의감의 과속일 수 있다는 것을. 칭찬이 달콤했고 기대가 무거웠고 관계는 커졌고 마음은 좁아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계, 한 번의 소용돌이가 사람을 갈라놓는다. 1791년 조선 후기, 당파의 칼날이 사람의 목을 겨눈다. 노론과 남인이 권력을 두고 충돌한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 정약용의 주변에도 바람이 분다. 그는 남인 집안 출신이다. 게다가 천주교와 엮인다. 서학시주의라 불리는 위험한 사상, 조정은 흔들린다. 천주교는 조선의 근본을 흔드는 사교다. 서학을 받아들이는 자는 역적이다. 정약용은 서학을 연구했다. 호기심 때문이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의도를 묻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다. 괜히 엮이면 같이 다친다. 요즘 정약용과는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는 조용히 등을 돌린다. 누군가는 모른 척한다. 누군가는 대놓고 거리를 둔다. 정약용은 흔들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옳은 말만 했는데. 왜 사람들은 진실보다 안전을 택하지? 이 장면도 낯설지 않다. 회사에서 누군가와 가까웠다는 이유로 거리가 생기는 순간, 가족 안에서 한쪽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냉대받는 순간, 동호회에서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순간, 관계는 때때로 구조에 의해 무너진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은 사람을 사람에게서 떼어놓는다. 1801년 신유박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도 순교한다. 정약용은 유배를 간다. 전라도 강진, 18년. 관계가 뚝 끊기는 경험이었다. 원망이 생기고, 억울함이 커지고, 정의가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쉬지 못했다. 세 번째 단계 유배지의 새벽, 관계가 끊긴 자리에서 시작된 수양. 강진, 1801년부터 1818년까지 새벽이 온다.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간다. 문을 열어도 찾아오는 발소리가 없다. 정약용의 하루는 단순해진다. 새벽 5시, 일어나 물을 깃는다.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든다. 손이 시리다. 오전 6시, 작은 책상 앞에 앉는다. 종이가 손끝을 스친다. 먹냄새가 방 안에 퍼진다. 정오, 사람을 가르친다. 강진의 제자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양반이 아니다. 평범한 백성의 자식들이다. 밤, 글을 정리한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500여 권의 책, 18년의 기록. 이곳에서 정약용은 역설적으로 배운다.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모양이 또렷해졌다. 사람이 없으니 내 마음이 더 시끄럽구나. 한양에 있을 때는 몰랐다.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 속에서, 명성 안에서는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유배지에서야 비로소 들린다.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집착, 내 안의 정의감. 나는 상대를 고치려 했지. 나를 닦으려 하진 않았구나.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한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모를까?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외로웠고, 단순했고, 정직했고, 그 안에서 마음이 움직였다. 네 번째 단계 글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을 만든 시간. 정약용은 단지 학문을 쌓은 게 아니다. 그는 관계를 다루는 마음의 기술을 정리했다. 목민심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를 위한 책.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은 따로 있다.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나를 다스려라. 정약용은 반복해서 말한다. 분노로 판단하면 백성이 다친다. 청렴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다. 그는 알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아무리 정확한 법도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무너진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도덕론이 아니다. 실용적 결론이다. 내가 옳다는 칼로 내가 가장 먼저 배웠구나. 한양에서 그는 말이 빨랐다. 논리가 날카로웠다. 정의감이 강했다. 하지만 그 정의감이 관계를 무너뜨렸다. 그 날카로움이 사람을 멀어지게 했다. 유배지에서 그는 깨닫는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관계도 덜 흔들린다. 이 결론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직장에서 상사와 다툰 날, 내가 옳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다. 가족과 싸운 날, 내 말이 맞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밤은 더 어둡다. 친구와 거리가 생긴 날, 내 판단이 정확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지 않는다. 정약용이 말하는 수신시오샤는 이것이다. 상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살려서 관계를 살리는 방법이다. 18년의 유배. 그 시간 동안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썼다. 하지만 그가 진짜 쓴 것은 책이 아니다.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보고, 습관을 고치고, 관계를 다시 배웠다. 마지막 단계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한 문장. 1818년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다.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고향 마제마차로 간다. 조용히 산다.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사람을 만난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더 정확히 보게 됐다. 관계가 끊긴 자리에서 관계의 본질을 얻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문장은 이것이다.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흔들리는지 먼저 살펴라. 관계가 힘들다고 느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내가 옳다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릴 때 생긴다. 수시는 상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 마음을 살려서 관계를 살리는 방법이다. 이해하고, 놓아주고, 닦아내고, 살아내는 일, 그것이 수신이다. 그것이 평화다. 그것이 관계의 완성이다. 정약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살아 숨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 그 안에 정약용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 그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상대의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안의 집착이, 내 안의 보상 심리가, 내 안의 정의감이 조용히 평화를 잠식합니다. 두 개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낯설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명절 사흘 전 저녁 8시 42분 거실에서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휴대폰 화면만 하얗게 빛난다. 가족 단톡방, 읽음 표시 7점. 이번 명절은 누가 준비할래? 메시지가 하나 뜬다. 심장이 철렁한다. 손끝이 차갑다. 스크롤을 올린다. 지난 설날 대화 기록. 수고했어, 언니. 다음엔 우리가 할게. 다음이 왔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다. 시계를 본다. 8시 47분. 또 내가 해야 하나. 입력창을 누른다. 제가 할. 지운다. 왜 또 나야? 작년에도 내가 했는데. 재작년에도 내가 했는데. 냉장고 모터 소리가 유난히 크다. 거실 형광등이 눈부시다. 다시 휴대폰을 든다. 단톡방 9시 12분. 여전히 조용하다. 언니 이번엔 좀 해줘. 타이핑한다. 또 지운다. 이렇게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 내가 참아야 평화롭지 않을까? 9시 38분. 결국 쓴다. 제가 할게요. 읽음 11점. 대답이 온다. 고마워, 언니. 역시 언니가 최고야.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천장을 본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진다. 이게 뭐지? 내가 원한 건 감사가 아니었다. 내가 바란 건 공평함이었다. 정약용이 말한 그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보상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을 조이고 있다. 평일 오후 2시 17분. 회사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3층 복도 형광등이 하얗게 번쩍인다. 박 대리가 걸어온다. 눈이 마주친다. 고개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박 대리가 지나간다. 대답이 없다. 뒤돌아본다. 그는 이미 저 멀리 가고 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나? 아니면 못 들은 척인가? 가슴이 철렁한다. 자리로 돌아온다. 모니터를 켠다. 메일함이 열린다. 새 메일 한 건, 회의 초대, 참석자 목록을 본다. 박 대리, 김 과장, 이 팀장. 내 이름이 없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지난주 회의가 떠오른다. 박 대리의 의견에 반대했던 일. 그 방법은 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였나? 내 말투가 너무 직접적이었나? 커피 향이 난다. 옆자리 동료가 커피를 마신다. 쓴 냄새가 코를 찌른다. 손목 시계를 본다. 2시 23분. 초침 소리가 귀에 박힌다. 틱, 틱, 틱. 모니터 속 회의 초대장을 다시 본다. 나 빼고 잡힌 회의. 이게 뭐가 문제일까? 업무상 필요 없어서 빠진 걸 수도 있다. 그냥 실수로 안 넣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날 무시하나? 내가 팀에서 밀려나고 있나? 아침 인사를 무시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나? 정약용이 말했다.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보라. 지금 내 마음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매임에 갇혀 있다. 상대의 표정보다 내 마음의 해석이 관계를 망친다. 관계에 상처 같지만
실은 내 자존감이 흔들릴 때 더 크게 아프다. 오후 내내 그 회의 초대장이 눈에 밟힌다. 다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관계가 힘든 건 상대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의 집착이, 내 안의 기대가, 내 안의 보상 심리가 평화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다만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에서 찾은 그 방법. 이제 그 방법을 실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2세 여성, 자녀와의 갈등으로 잠 못 이루던 사람. 62세, 성인 자녀 둘, 아들 35세, 딸 32세, 평생 아이들을 키웠다. 내가 다 해줬는 데가 입에 남아있다. 변화 이전, 오전 6시 20분, 알람 없이 깬다. 부엌으로 간다. 밥솥 뚜껑을 연다. 김이 올라온다. 한숨이 나온다. 오늘도 혼자 먹겠네.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산다. 딸은 회사 기숙사에 산다. 오전 9시, 마트에 간다. 카트를 밀며 생각한다. 저 애는 왜 연락이 없지? 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한다. 바쁘겠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카트에 물건을 담는다. 딸이 좋아하는 과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 언제 먹으러 오려나? 오후 3시, 집에 돌아온다. 냉장고에 물건을 넣는다. 거실에 앉는다. 휴대폰을 꺼낸다. 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잘 지내니? 엄마가 반찬 만들었어. 가져갈래? 읽음 표시가 뜬다. 답장이 없다. 30분이 지난다. 1시간이 지난다. 밤 9시 30분. 답장이 온다. 엄마 바빠. 나중에.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속으로 중얼거린다. 다시 메시지를 쓴다. 너는 왜 그렇게 기적이니? 타이핑한다. 지운다. 보낸다.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답장이 온다. 응응. 응응? 마침표도 없이 휴대폰을 던지고 싶다.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본다. 내 말이 맞잖아.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집에 온다. 오랜만이다. 엄마 있어요? 너 왔니? 반갑다. 안으려고 한다. 딸이 물러선다. 엄마, 앉아요. 무슨 일인가? 가슴이 철렁한다. 딸이 말한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무서워요. 숨이 턱 막힌다. 뭐? 엄마 메시지 받으면 대답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스트레스예요.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엄마는 항상 내가 다 해줬는데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모르는 나쁜 딸이에요. 말문이 막힌다. 딸이 일어난다. 저 먼저 갈게요. 문이 닫힌다. 혼자 남는다. 눈물이 난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올라온다.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붙잡고 있었던 거다. 인정받고 싶었고 보상받고 싶었고 버려질까 두려웠다. 며칠이 지난다. 딸에게 전화를 건다. 받지 않는다. 메시지를 쓴다. 미안해. 지운다. 다시 쓴다. 엄마가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전송. 답장이 온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몇 주 뒤 어느 날 오전 7시. 일어난다. 부엌으로 가기 전에 작은 노트를 꺼낸다. 일기를 쓴다. 짧게. 오늘은 상대를 설득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정리하자. 오후 1시 딸에게 전화를 건다. 예전처럼 반찬 가져갈래? 가 아니라 다르게 묻는다. 요즘 너는 어떤 게 제일 힘들어? 딸이 놀란다. 엄마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딸이 말한다. 회사 이야기, 상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듣는다. 조언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구나. 전화를 끊는다. 마음이 조금 가볍다. 밤 10시 딸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엄마 오늘 전화 고마웠어요. 답장을 쓴다. 내가 조급했어. 미안해. 그리고 현재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딸이 매일 전화하는 건 아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쁘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덜 소모된다. 정약용의 핵심이 여기서 살아난다. 상대를 바꾸겠다는 집착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먼저 돌아온다. 사랑은 남아있고, 집착은 줄고, 말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조용해진다. 두 사람의 이야기, 낯설지 않습니다. 관계는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덜 무너집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에서 찾은 것,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부터 다스려라. 이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할실천 지침 4가지.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에서 찾은 것, 그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마음의 기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해야 합니다. 관계의 목표를 바꿔라. 이기기에서 평화 유지로. 말싸움에서 이긴 날, 마음은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내가 맞았어.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 밤새 잠을 설치고 다음 날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약용이 한양에서 그랬습니다. 논쟁에서 이겼지만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목표를 바꾸십시오. 내가 맞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대화가 격해질 때 속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기면 내 마음은 편해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기고 나면 관계는 더 서먹해지고 죄책감이 올라오고 다음 만남이 불편해집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이번 명절, 가족 단톡방에서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집니다. 예전 같으면 맞받아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십시오. 내가 이기면 뭐가 남지? 답장을 지우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5분 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관계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한 겁니다. 정약용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유지된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10초 멈춤을 습관화하라. 정약용이 말하는 수신, 그것은 거창한 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차리는 기술입니다. 화가 치밀 때, 서운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합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을 던집니다. 표정을 굳힙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과 행동 사이에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틈을 만드십시오. 10초면 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말을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대꾸했을 겁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멈추십시오. 숨을 3번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10초가 지나갑니다. 그 사이 뇌가 작동합니다.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지금 말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 이 화를 풀어야 할 자리가 맞나?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합니다. 상사도 물러섭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다만 이것은 반복해야 합니다. 한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숨 3번, 답장하기 전에 물 한 모금, 그 틈 사이에서 관계가 살아납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이것을 연습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보상 심리를 들여다보라. 내가 한 만큼이라는 계산을 줄여라. 관계는 정산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야지. 명절 준비를 내가 했으니 다음엔 동생이 해야 합니다. 생일 선물을 내가 줬으니 상대도 줘야 합니다. 전화를 내가 먼저 했으니 다음엔 상대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커질수록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채무자가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도 이겁니다. 내가 한 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 그것이 관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린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 심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다만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운한 이유가 상대가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인가? 명절 준비를 끝냈습니다. 가족들이 수고했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다음엔 너희가 해야지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를 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아, 나는 지금 보상을 바라고 있구나. 인정하는 순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상대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살려서 관계를 살려라.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감의 칼을 내려놓아라. 판결보다 관찰로 이동하라. 내가 옳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가장 빨리 끝냅니다. 정약용이 한양에서 그랬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서학을 연구하는 것, 진리를 탐구하는 것, 모두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유배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옳다는 칼날이 상대에게는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제 방법이 맞습니다. 동료들이 물러섭니다. 가족에게 내 말이 틀렸어? 대화가 끊깁니다. 친구에게 내가 경험했으니까 아는데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옳고 그름을 정리하는 순간 관계는 법정이 됩니다. 나는 판사, 상대는 피고 판결이 내려지면 관계는 끝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 대신 관찰입니다. 동료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했어? 관찰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탐색입니다. 동료가 말합니다. 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의도가 보입니다. 내가 놓친 부분이 보입니다. 꼭 내 방식을 관철하지 않아도 대화는 이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건 틀렸어가 아니라 왜 그 선택을 했어? 물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정약용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유지된다.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4가지 방법, 어려운 게 없습니다. 바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 마음부터입니다. 정약용이 18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약용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리도, 관계도, 지대의 중심도.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큰 것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루는 법을요. 500여 권의 책, 18년의 기록. 하지만 그가 진짜 쓴 것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나를 다스려라. 이제 핵심 개념을 새로 정의하겠습니다. 통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사람을 잘 맞추는 기술이다. 하지만 오늘의 정의는 다릅니다. 인간관계란 내 마음을 수양해 평화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관계가 힘든 건 자연스럽습니다. 서운함도, 억울함도, 분노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감정으로 판결을 내리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정약용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신을 남겼습니다. 상대를 바꾸지 못해도 내 마음은 지킬 수 있으니까요. 관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단톡방이 시끄러워집니다. 누군가는 또 서운할 겁니다. 회사 복도에서 누군가는 또 인사를 받지 못할 겁니다. 자녀에게서 답장이 늦게 올 겁니다. 그때 정약용의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흔들리는지 먼저 살펴라.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따뜻하지 않아도 그저 무너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인간관계의 완성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마음껏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